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뉴스 잘 들으셨습니까?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평 LTA 다 보인다. 커버가 닫혀 있어도 사람의 최신작 LG G2.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예, 이번에는 밤사이 들어오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YTN 보도국의 국제부 홍선기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본이 최대 제철회사 신일철 주금이죠. 예,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최대 제철업체로 대표적인 전범기업 가운데 하나인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신일철 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모두 4억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이 한국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배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포스코 지분 5%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철 주금의 이 같은 결정은 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한국 내의 자산을 압류당하는 등 강제 집행을 당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신일철 주금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거래처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0일 90살 여운택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현재 신일철 주금인 신일본 제철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각각 1억 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이집트에서는 연일 모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시위가 이어져 왔는데 어제는 무슬림 형제단 측이 갑작스럽게 시위를 취소했죠? 네, 이 유혈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이집트에서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세력이 계획했던 거리 시위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무슬림 형제단을 주축으로 한 군부 반대 연합은 카이로에서 군부의 무력 진압에 항의하는 시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안전을 이유로 시위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로 남부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군부 반대 시위가 예고되면서 군인과 경찰력이 증강 배치됐었습니다. 이 시위대가 분노의 날로 지정한 지난 16일에는 군경이 무르시 지지파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173명이 숨졌습니다. 또 최근 며칠 동안 이어진 유혈 사태로 숨진 사람은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그동안 시리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화학무기 사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유엔 조사단이 입국에서 조사 활동에 들어갔습니까? 네, 유엔 화학무기 조사단이 시리아에 도착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화학무기 금지기구 소속 무기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앞으로 14일 동안 활동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화학무기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방문해서 화학무기 사용 여부와 사용 주체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은 서로 상대방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리아 정부는 그동안 유엔 조사단 입국을 놓고 유엔 측과 줄다리기를 하다가 지난 1일에서야 조사단의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내전 과정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됐다고 보고된 지역은 모두 13곳입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선기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 돌발 구간들이 있는데요. 반포대로 서초역 방면입니다. 반포대교 고가차도 입구에 승용차와 승합차 간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때문에 이 부분 정체를 빚고 있고요. 신촌로에는 낙하물이 있습니다. 충정로역 방면으로 아현 고가차도 위에서 1, 2차로에 낙하물이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다는 청취자 제보입니다. 잘 살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동교동 3거리에서 신촌 기차역 입구까지 밀려서 가고
있고요. 성산로가 마포구청역에서 연대 앞 삼거리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강남 쪽에서는 강남대로가 양재역에서 서초 우성아파트 입구까지, 반대쪽 신사역에서 노년역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고요. 영동대로가 항여울역에서 대치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답답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부산 방면으로 한남에서 양재 구간 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그리고 경인로가 여의도 방면으로 구로역 사거리에서 영등포역까지 쭉 밀려서 가고 있습니다. 국회대로는 신월나들목에서 목동 홍익병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연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제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예, 월요일 날 모두 함께 축하합시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가 계속되면서 소폭 내렸습니다. 예. 다우존스 지수는 0.20%, S&P 500 지수는 0.33%, 나스닥 지수는 0.09% 떨어졌습니다. 예, 금요일에 얼마 내리지 않았지만 결국 3일 연속 내린 거군요. 네. 이에 따라 지난 한 주간 다우지수는 2.2%나 급락해서 주간 기준으로는 올 들어 가장 많이 내렸고요. 예.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자 2.2%와 1.6%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횡보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이제 양적 완화 축소가 어떻게 결정될지, 여기에 이 문제가 관건이 되겠군요. 예, 이번 주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경제지표 발표나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이벤트가 내일 모레 22일에는 다음 달 지난달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요. 여기에는 벤 버냉키 의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이 나와 있는 만큼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일부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23일 열리는 잭슨홀 미팅에도 눈길이 갑니다.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이 매년 주최하는 이 미팅은요, 각 지역 은행 총리가 참석해서 여러 가지 발언을 많이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버냉키 의장이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별 내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지표는 21일에 7월 기존주택 판매 지수가 건수가 공개되고요. 22일에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3일에는 7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공개됩니다. 또 오늘 일본에서는 7월 무역수지를 공개하고요. 중국에서는 22일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예. 이 모든 게 다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말 많았던 LTE 주파수 할당하는 것, 오늘 첫 경매가 시작되죠? 네,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별을 불러올 수 있는 대형 전수여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미래부는 오늘 9시부터 주파수 경매를 시작하는데요. 관심은 1.8GHz 대역을 가진 KT가 인접 대역인 D2 밴드를 낙찰받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현재 KT는 일부 주파수가 혼선을 일으켜서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처럼 LTA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경매에 나오는 D2 밴드는 기존 KT의 LTE 주파수하고 인접해 있어서 복잡한 기술 없이도 단번에 LTA와 유사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의 그 주파수가 4차선 고속도로였다면 순식간에 8차선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쟁자인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연합을 해서 KT가 D2 밴드를 받지 못하도록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경매는 하루 6번씩 50라운드 동안 경매가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요.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고 보니까 요사이 LTA 서비스 광고를 SK텔레콤과 LG텔레콤만 같이 붙어서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다음 주부터 줄줄이 확대되죠? 네, 오늘부터인데요. 오늘부터 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일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이번 주부터입니까? 이번 주부터입니다. 예, 이에 따라 하나은행하고 농협은행은 오늘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이르면 종전 1억 6,600만 원에서요, 2억 2,2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도 23일쯤 이 전세 대출 한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23일부터는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내놨던 목돈 안 드는 전세 상품까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가계부채가 많은데 전세자금이 가계부채 문제의 새로운 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전세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민들의 자금 마련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예. 실제 시중은행들의 전세 대출 총액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25조 8천억 원에 달해서요. 올 들어서만 2조 4천억 원 가까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도 빚이고요. 이자를 월세처럼 계속 은행에 갚아야 하는 겁니다. 예. 또 2년 후에 전세값이 오를 경우에 또 빌려야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서민들과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예, 네, 지금 서민들이 주로 쓰는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등에는 대출금리가 내린다면서요? 네, 그동안 은행 등 1일 금융권에 비해서 카드사나 캐피탈사, 보험사 등의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10에서 30%에 달할 정도 높았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금리가 연 4에서 10% 수준인데요.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는 최고 연 30%에 달하고요. 저축은행의 캐피탈사의 신용대출금리는 평균이 연 20%대 중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제2금융권 대출금리에 대해서 앞으로 비교 공시를 강화하고요. 또 금리 산정에 대한 원가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제2금융권 업계로서도 최근 대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최저금리를 연 10% 중반대까지 내리고 있어서 시장 자금증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서둘러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2금융권 이자가 낮아지는 것, 그건 반가운 거네요. 절전 대책으로 국민들이 무더위에 지쳐가고 있는데 정부가 기업 전기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죠? 네, 앞으로 기업들이 값싼 심야 전비를 저장했다가 요금이 비싼 한낮 피크 시간에 내다 팔 수 있게 됩니다. 커다란 2차 전지 배터리인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부르는데요. 이 ESS하고 IT 기술로 만든 스마트 전력 관리 시스템 EMS를 활용하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저장한 전기는 전력 거래소를 통해서 낮에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요. 또 정부는 이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크 시간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부하가 걸리는 시간대와 심야 시간대 전기요금 차이가 지금은 3.5배 정도인데요. 정부는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월에 전기요금 체제 개편에서 피크 시간대 요금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또 전기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소비량의 5% 정도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저장했다가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예, 경제성의 걸림돌이라는데 어떻습니까? 네, 항상 그렇듯이 경제성이 관건입니다. ESS는 아직 도입 초기여서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ESS를 설치한 한 기업의 예를 봤더니 관련 시스템에 투자한 돈 16억 원 정도인데 투자비 회수에는 12년이 넘게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성공하려면 초기 투자비를 좀 덜어주거나 아니면 중소 중견기업도 이 정책에 참여할 만한 그런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진수 브리핑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예, 전원책의 출발사 아침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우!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에잇!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기는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전현식의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분석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국정조사, 정확히 말하면 국정원 댓글 유력 등 국정조사. 이 뉴스 분석한다고 벌써 4주째입니다. 4주째입니까? 예. 이번에 김용판, 원세훈 두 사람 청문회 얘기부터 하죠. 지난 금요일에 열린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청문회 이 정인 선서를 거부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있었다. 사실 처음이더라고요. 이 정인 거부를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는 분명한데 이 국정조사에 출석을 해서 선서를 거부했다. 이게 이제 첫 사례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황태순 의원님. 조금 전에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권리 맞습니다. 맞고 보면 특히 당초 이번에 국정조사를 좀 무리하게 설계한 측면이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보면은 여야가 정치적으로 보면 국정조사를 밀고 당기는 가운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또는 재판에 계류 중인 뭐 그런 사건을 갖고 국정조사 한다고 할 때부터 이런 일들은 당초 예견됐던 부분이죠. 과거에도 보면은 뭐 선례가 없는 일이 하셨습니다만 송광수 검찰총장이 뭐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합니다만은 검찰총장으로서 뭐 선서를 거부한 적이 한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뭐 김용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보면은 선서 거부했는데 막상 보기는 좋지 않았던 것이 선서 거부해놓고 할 얘기는 또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랬죠. 그 선서를 거부했으면 뭐 묵비권 행사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할 얘기 다 하면서 선서를 거부하다 보니까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뭔가 거짓말하려고 작심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 오해 불러일으키기 딱 십상이었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박사님? 2004년이었죠. 예, 당시 송광수 검찰총장 때 그때는 선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이제 사실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야 합의라고 그죠? 여야 합의를 안 한 거죠. 여야 합의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하고는 상황이 분명히 다르고 이번에 거부한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근에 본 것 중에서 처음인데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하나는 우리 국회가 19대 국회까지 2013년 오늘에 있기까지도 여전히 정말로 취약하구나. 정말로 일개 국정원장 출신이 일개 서울경찰청 출신이 바라보고 있는 국회에 대한 태도는 정말 국회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자괴감 느낄 정도로 초라했다라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 도대체 새누리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소속위원들은 국회에 소속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인들 엄호하기 위해서 경호원들인지 대리인들인지 정말 눈을 의심했다. 또 하나는 맞물려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것 정도 판을 벌려고 그렇게 국정조사했느냐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는지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다 알고 있는 얘기들 당장 정인 두 사람이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해버리니까 뒤에 말문이 막혀버리는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밖에 안 되나. 이 가지 측면에서 정말로 완전한 졸작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두 분의 말씀에 다 나온 것 같네요. 이 여당은 그 증인을 계속 비호를 했고 야당은 이 신문에 나온 내용만 계속 물어댔고 결국 그 지켜보는 국민들만 너무 지루해서 쫄고 있었다. 뭐 이런 것 같는데 하여튼 이 김 전 청장과 원 전 원장이 이 증인 순서 거부한 것은 재판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뭐 이런 건데 실제 아까 그 황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판 중인 사건을 국정조사 회부를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말은 또 다 했다. 이 두 분의 그 문세훈 이 김용판 두 분의 그 말씀 중에 말씀들 신뢰성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보면은 박영선 의원이 지적한 대로 예. 선서를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뢰가 덜 가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은 아까 조금 전에 박상병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야당 의원들이 송곳 같은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 3탕, 4탕, 5탕 하면서 윽박 지르듯이 마치 보면은 뭐 이실직고 하렸다 내지는 뭐 내재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오히려 김용판 전 청장의 그 대답이라든가 원세훈 전 원장의 자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보면 보기에 따라서는 당당하고 보기에 따라서 침착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말의 신빙성이 오히려 실리는 듯한 그러면서 뭐 김용판이나 원세훈 두 분이 보면 이런 얘기했거든요. 처음부터 보면 검찰의 공소 사실 전체를 갖다 부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론 법정에서 뭐 심각하게 다투어지겠지만은 일단 뭐 원세훈 또 김용판 두 사람의 그 말에 신뢰도 있어. 그래서 100% 거짓말이다. 아니면 100% 믿지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겠고. 다만 100% 믿기는 좀 어려우나 상당히 말에 신뢰성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빡빡사님. 예, 우리가 이제 전 변호사님은 이제 법학을 전공하신 분이죠. 예.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의 논리하고 정치의 논리가 다툴 때는 예. 법의 논리는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것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진실 문제는 그 자체를 놓고서는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정치권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것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밥 한 끼 먹었던 거, 밥값을 누가 냈는지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거든요. 그 진실을 밝히는 거하고 법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거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개인의 권리 차원에서 전하지 마시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나와서 당신에게 불리한 증거까지 달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유죄, 무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검찰이 얘기했다고 얘기하면 검찰이 얘기했던 말 그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죠. 검찰이 얘기 안 했습니까? 한 얘기는 하시고 새로운 얘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나머지 외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정언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것도 재판 중에 의견을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국회가 검찰의 수사 밑에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 그렇게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재판을 이유로 해서 선서도 거부하고 관련된 핵심 정원도 거부해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는 이 발언을 정말로 믿어야 되고 저는 물론 믿고 싶습니다만은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의 문제부터 저는 어긋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뭐 뉴스를 통해서 미국의 청문회의 단편적인 모습 이것만 그 많이 봐왔는데 이 우리 청문회에 있어서는 그 여당은 너무 비호를 하고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한쪽 편이 되면 너무 비호를 하고 또 반대편은 그걸 너무 윽박질러요. 마치 청문회 나온 증인을 피고처럼 하는 거죠. 예. 검사가 피의자를 다루도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너무 좀 지나친 그 욕만 안 했다 뿐이지 너무 지나친 모욕이 아닌가 이런 걸 저는 느꼈는데 뭐 어쨌든 이번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은 있습니까? 황 박사님? 있죠. 네, 한두 개 있죠. 네. 어떤 겁니까? 학계에서는 우선 지난해 12월 16일 날 밤 11시에 경찰이 댓글 의혹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날 15일 날 점심을 먹은 것이 새로 나왔어요.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청와대 인근 한 식당에서 무려 4시간, 5시간 동안 밥을 먹었는데 이 밥을 먹은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김용판 전 청장은 기억이 안 난다. 손톱이 아팠던 것만 기억난다라고 얘기해서 분노를 불러일으켜서 손톱 오찬.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부 조간신문을 보니까 당시에 충북 경찰청장 같은 지인들하고 밥을 먹었던 것이 여권 고위 관계자 이름은 나오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얘기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때 발표 하루 전날 청와대 인근에서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오찬을 한 사실은 이번에 확인이 됐죠. 이제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여권 관계자 말은 그거예요. 보면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12월 15일이. 예. 토요일 날 오후에 5시까지 한 4시간 내지 5시간 동안 점심 먹었는데 한 10여 명이 먹었는데 보니까 부부 동반으로 충북경찰 청장 있을 때 네, 데리고 있던 지인들하고 먹다 보니까 사적 모임에 업무 추진비로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또 나중에 문제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버벅댔던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건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건 문제가 돼야죠. 왜 그 경찰관들 부부 동반해서 밥을 먹는데 공적인 카드로 결제를 합니까? 그건 혼나야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니까 원세훈 전 원장 입에서 나왔어요. 예. 12월 13일 날 지난해죠. 지난 12월 13일 날 국가정보원이 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그 회의하던 중에 중간 그 정회 중에 그 당시 원세훈 원장이 새누리당 선대위원회 권영세 종합상황실장하고 전화를 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새누리당에서는 계속 국가정보원이 보관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심지어 나중에 보면 그 원세훈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뭐 직무유기로. 근데 그때 그 문제 갖고 골치가 아파서 권영세 상황실장하고 통화를 해서 의논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권영세 실장이 그건 원장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아주 새로운 팩트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은 아니 왜 국정원장이 그것도 선거 중간에 한참 치열한 선거 중반에 왜 갔다가 새누리당의 현역 의원도 아닌 종합상황실장하고 통화해서 그것을 공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왜 의논했느냐. 이 문제이죠. 문제니까 이건 권영세를 반드시 불러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기폭제가 됐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밝혀진 부분은 뭐 그런 팩트가 하나 첨가하면은 그 당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세 당시 총합상황실장은 국정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인물이거든요. 집권당의 총합상황실장인데 왜 권영세 당시 실장한테 전했느냐 물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전화했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뭐 친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할 전화가 있고 안 할 전화가 있고 그래 도가. 아니 친분이 국가정보원장이 중요한 비밀 내기록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친구한테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거를? 글쎄 말입니다.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목이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서 그 16일 날 말이죠. 우리 1차 청문회 보면서 그 원세훈 원장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때 전 움찔했어요. 이 원세훈 원장이 지금 개인 비리로 구속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현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즉 당시에 새누리당 핵심 키는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상황실장이었거든요. 근데 권영세 실장하고 그런 전화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슬쩍 흘리는 것은 뭐 간단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음모론까지 나오는데 뭐 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이 두 사람 정인 채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시간 다 돼버렸으니까 결국 무산되겠죠? 여야가 이제 합의하면은 가능하죠.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당초 여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합의할 때 빠지지 않았습니까? 빠졌다고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빠지는 걸로 용인을 한 거죠. 그럼 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빼주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한다는 것 자체는 명분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정청래 간사가 하는 얘기는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전략도 없고요. 신뢰성도 문제고요. 왜 일을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참 제가 봐도 답답한데 일반 국민들은 얼마나 답답할 것 같은데. 8월 16일 날이죠. 그날 보면 오후 회의 모두 발언 때 권성동 간사하고 정청래 간사가 서로 난타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 같고 그러니까 뭐 저 권성동 간사 새누리당 간사 이야기로는 이미 이건 다 묵시적으로 합의된 거 아니냐 안 부르기로. 근데 저 정청래 민주당 간사 펄쩍 뛰면서 그런 적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볼썽사나운 그런 모습들을 갖다 생중계되는 가운데 국민들에게 그대로 이른바 정치권에 뭐 좀 뭐랄까 좀 속살이랄까요? 뭐 그런 걸 보여줘서 안타깝죠. 어제 또 나오는 얘기는 정청래 간사가 하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당시에 김무성 의원하고 지금 권영세 주중대사를 마판까지 넣기로 했답니다. 했는데 발표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해서 뺐다는 거예요. 뺐으면 뺀 거지, 그러면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또 넣자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야당의 주장도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만은 왜 이 일을 이렇게 하는지가 좀 설득이 안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건 그렇고 민주당 장애투쟁, 이거 언제까지 될 것 같습니까? 이 확인을 어떻게 보세요? 장애투쟁은 결국 보면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 어제 그저께 계속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결국은 이게 시민들이 가담됐다 이런 것보다는 당원들이 총동원된 대규모식 아니 1차, 2차, 3차 마찬가지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예. 사실 이쯤에서 1차 처음에 청계광장, 2차 8월 10일 날이죠. 그때 보면 시청 이제 그저께 토요일 날 또 시청에서 했는데 일단 새가 죽질 않아요. 마침 보니까 8월 16일 그러니까 1차 청문회 이후에 민주당 당원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노하는 심정들이 얽혀서 나온 탓인지 이제 3차 이제 국민보고대회 토요일 날 있었죠. 보면 2차 그 당시 뭐 총 집결한다는 그 동원령 내렸을 때 그 이상의 어떤 세가 모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면 결국 박근혜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뭐 양자회담이 됐던 3자회담이 됐던 어떤 대통령과 야당 대표, 즉 김한길 대표와의 어떤 그 극적인 담판 없이는 사실 민주당으로서도 회군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또 체면도 안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는 청와대에서도 뭐 새로 이번에 보니까 뭐 김기춘, 그다음에 이제 박준우, 그저 정무팀이 구성됐으니까 대통령께 잘 그런 그 정무적 보좌를 해야 될 거예요. 예, 지금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회군을 할 경우에는 이 지도부가 앞으로 당의 중심을 잡겠는가? 예.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바로 탄핵당하죠.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 여당에서 그러면 회군할 명분을. 그렇죠. 바로 그러면, 그러니까 황 의원님도 그 말씀하신 건데, 여당도 명분이 없어요. 황우여 대표도 3자회담을 하자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 묵살해버리니까 뭐 힘이 없는 것이고, 결국 남은 카드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회군할 명분 또는 야당에서 이 정도로 우리가 대통령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원내로 들어가자 해도 좋다고 할 정도의 어떤 그 선물이랄까? 또는 명분을 주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3자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그 어떤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경고 처분이라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해라. 이게 걸림돌이 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를 할 수가 없는 문제니까. 예, 결국 그렇다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나선다 하더라도 이 회군할 명분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보면 어제도 마침 보니까 문재인 의원이 이제 오랜만에 공개 속성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보면 이제 문재인 의원 남해 박사 요구하고 있어요. 남재준 원장 해임, 박근혜 대통령 사과. 근데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사과하면 거기에 따른 그 후폭풍을 어떻게 막습니까? 다 해임해야 되는데. 그리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도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만약 김한길 대표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초 보면 뭐 지금 청와대에서는 5자회동 제안 내놓고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며 열흘째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 양자회담이 됐든 3자회담이 됐든 만나서 일단 야당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 갖고도 상당히 많은 게 풀립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이 협조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기국회 앞두고 뭐 경제민주화 입법이라든가 예산 등등 요구할 거 많고 또 보면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얘기 나눌 게 많아요. 뭐 그렇게 나오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현재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없도록 어떻게 뭐 국정원 개혁에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 이런 어떤 선언적 의미의 합의만 도출해내도 사실 김한길 대표는 면이 서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지 남의 박사 또 전혀 못하겠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조금만 더 보태면은 방금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 정치력이거든요. 정치력은 그러니까 A냐 B냐 무엇이든지 딱 잘라버리면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정치력이 있으면은 A와 B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정치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과하라. 사과를 그대로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 필요성 인정한다.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국정원이 지금 정치권에 논란이 되고 있고 지난 대선 때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국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유감없이 발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책임 문제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사과 이런 문제는 지금 검찰의 수사 중이니 검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 정도 얘기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가능한 얘기죠. 그 정도 문제를 가지고 여야 대표를 불러서 같이 오찬회동이든지 해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데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별로 얼마 없는데 그래도 하나만 더 짚읍시다. 이 안철수 의원 싱크탱크 내일에 최장기 이사장이 사퇴를 했는데 이 과거에 김종인 의원, 윤유진 의원 이번에 최장기 이사장까지 정말 그 안철수의 멘토였던 분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30초씩.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황 의원님? 마침 보니까 안철수 의원도 어제 그 최장식 교수 문제가 없고 제가 잘못 모신 모양입니다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안철수 의원이 여태까지 멘토들 잘못 모신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 앞으로 보면 큰 정치하려면은 조금 자세의 전환, 발상의 전환, 태도의 변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안철수 의원 주변에서 안철수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점점 냉혹해지고 냉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박 박사님? 네,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그 핵심 인너서클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세를 불리고 정식으로 큰 덩치를 키워야 할 당사자들의 최근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그 안철수 개인 몇 명에 다 치우치고 있어서 큰 정치의 틀이 맞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쉽습니다. 멘토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라고 얘기하면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과 그 주변 사람들 좀 반성할 대목이 많겠다. 이대로는 새로운 안철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에는 너무도 한계가 크다라고 하는 사실 이번에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은 이제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 다음 이사장 하실 분. 이게 누구인가? 예, 그래서. 또 얼마나 갈까? 예, 그게 참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이주리 베스트 워스트 뽑는 시간입니다. 먼저 황 의원님 이주리 베스트 누구를 뽑으셨습니까? 지난주에 베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꼽아봤습니다. 예, 이유는요? 일단 지난주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즉각적으로 좀 고개를 숙인 그러던 자세의 전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돋보였고 그다음에 보면은 또 남북 그 개성공단 문제도 어느 정도 그 정상화의 가닥을 잡았죠. 예. 그다음에 8월 15일 날 보면은 그 어떤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그 절제된 그런 표현으로서 어쨌든 앞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일환으로서 일본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에는 상당히 선방하지 않았는가 그런 베스트를 뽑아왔습니다. 예, 박성명 박사님. 네, 저는 이번에 정치인이 아닌 김해 소방서의 고 김윤섭 소방교를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폭염 속에서 맨 먼저 화재 현장에 출동해서 장시간 화재 진압을 하다가 탈진해서 숨진 채 동료들에서 발견이 됐어요. 김해 소방서 119 안전센터인데 김윤서 소방이 오늘 발인을 한다 그러죠. 폭염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이 방화복을 벗고 입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제 살 길만 찾는 이런 세터 속에서 119 대원으로서 가슴 찡한 희생 정신을 보여줬다. 정말로 큰 어떤 의미를 우리 국민들에게 남겨주고 떠났다.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주리 워스드 황태순 의원님?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예.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긴 얘기할 필요 아베는 다음 주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이유를 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아시죠? 예. 이번 8월 15일 북한입니다. 북한이란다 참. 일본이죠.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종전일이라 그럽니다. 그 종전일에 보면 기념사를 통해서 그래도 관례적으로 20년 동안 해왔던 그 총리들이 20년 동안 했던 어떤 과거 이웃에 대한 사과와 어떤 부전결이라고 그러죠. 앞으로 전쟁 일으키지 않겠다. 그런 것도 쏙 빼놓은 채 그동안 극우경화되는 그러면서 야스쿠니 신사 등을 갖다가 하여튼 편법적으로 참배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함축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이번 8월 15일 그 종전일에 아베 일본 총리가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이고 역시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여러 나라 그리고 전 세계 어떤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베 총리를 갖다 워스트로 뽑아왔습니다. 예, 박성규 박사님. 네, 저는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특히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예. 도대체 왜 국정조사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발언 내용도 이런 겁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나. 선거 때라도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국정원은 댓글을 달 수 있지 않느냐. 완전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사 관련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사직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 여당의 위원으로서 이런 압박성 발언을 했고요. 심지어는 이번 사건을 김대업을 활용한 사람들의 제2의 사건이라고 얘기해버렸습니다. 예. 국회의원으로서 청문위원으로서 업무를 넘어서 가지고 완전히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정조사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줬고 결국은 전형적인 구태였다라는 측면에서 워스트
꼽았습니다. 야당 그 국정조사위원 중에서는 워스트 없습니까? 야당은 뭐 단데요. 뭐 누구 말아서 그냥 빼겠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전부 다 워스트다. 제가 물어보시죠. 예, 우리 전원책 변호사님. 예, 일주일 입회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입니다. 예. 왜죠? 민주당보다도 더 왼쪽에 있는 분이 가장 정직한 얘기를 했습니다. 보편적 복지에는 보편적 정서가 필요하다. 네. 이 말씀을 하신 용기. 민주당 국회의원들 어느 한 사람도 이런 얘기 못했어요. 그래서 심상정 의원 이주일이 뺐습니다. 좋은 얘기입니다. 예, 이주일이 워스더. 네. 예, 저는 정책내 의원을 꼽았습니다. 이 국정조사 현장을 보면서 너무 심한 얘기들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포커스였습니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흑인인권운동가 제시 잭슨의 아들 제시 잭슨 주니어는 가석방 없는 징역 30개월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날 며느리 샌디 잭슨은 징역 12개월에 22,000달러 벌금형을 받았죠. 지난 14일 일입니다. 잭슨 주니어 하원 의원, 힙선의 중진 의원이죠. 오바마 캠프 선대위원장 지냈고 후계자를 꼽히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샌디도 시카고 시의원을 지냈죠. 두 사람의 전북이 뭔지 아십니까? 잭슨 의원은 모금된 정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혐의, 샌디는 남편과 자신의 소득 6억 5천만 원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런 엄격한 잣대를 대면 우리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